네, 이번 보철 세션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수복의 보철적 관점에서 합병증 극복을 위한 플랜드 어프로치로 잡아보았고요. 우리 연자분들로는 누구나 잘 아시는 우리 명연자이신 우리 화중보 교수님과 정창권 원장님을 연자로 모시고 문헌적인 또 임상적인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소주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과 그 다음에 보철물의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외에도 뭐 신비적인 혹은 유지관리 결과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들이 있을까, 또 다섯 번째로는 너무 위치가 안 좋고 또 신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안은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각각 연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테이크홈 메시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호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뭐 잘 아시겠지만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95%인가요? 이런 논문들이 있던데 어떻게 석세스 레이트란 말을 95%를 쓰고 있는 논문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95%의 성공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날 본이 약간만 녹아도 실패로 보는 걸로 해서 실제로 서바이벌 레이트를 95%로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성공률 자체는 이거보다 훨씬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날 본노스가 오거나 심미적으로 이제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임플란트 주위의 연조직이나 경조직이 퇴축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컨센서스에서 말을 하는 거는 플라그가 가장 강력한 이제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왜 발치를 했는지 그 병력에 대한 원인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페리오돈타이티스의 병력이 있는 환자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플라그가 침착된다. 자, 그러면은 이 환자는 거의 100%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보철과 입장에서는 실제로 스모킹과 뭐 전신질환, 그 다음에 서브무코잘 시멘트나 임플란트의 포지션, 그 다음에 청소를 할 수 있는 형태인지 없는 형태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퇴축이 되는 경향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이제 플라그와 연관되지 않은 그런 형태에 관계된 그런 보철물에서 이제 보철물 형태에 관계된 그런 합병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보철물을 만든다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앞서 이제 시주과에서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 협칙의 컨터, 즉 연조직과 경조직의 컨터를 적절히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만 단순히 심어서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권근우 교수님께서 너무 산만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챕터 4까지 쭉 연결해서 강의를 하고 이제 정상호 원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이규벽 교수님이 주신 주제가 일반적인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시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될지 여기 초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규격들 우리가 흔히 외우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뼈가 있을 때 충분한 연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원장님들은 대부분 지금 서브무코절 타입의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레퍼런스는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가이드라인들은 그냥 참고 자료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뼈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주위의 연조직이 아주 깨끗하고 그다음에 인접치의 C정션이 명확하게 보이고 이제 그 주위에 뼈가 좋을 때 그때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박할 쪽에 2mm 이상의 본이 있어야 된다든지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는 1.5mm 띄워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그림은 CE정션에서 3mm 하방으로 인접치의 CE정션 3mm 하방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줘야지 좋다. 자, 이렇게 이제 외우는 수준은 이제 우리가 초보자들이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우리가 임플란트 사이에 3mm의 간격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인터덴탈 파퓰러를 위해서는 크레스탈 본에서 컨택 포인트까지 4mm를 가져야 된다. 너무 지겹도록 외운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그 임상 케이스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들마다 저기 그 서지칼 마운트에 보면은 4mm 정도 식립 깊이로 식립할 수 있게끔 저렇게 레퍼런스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렇게 4mm 하방으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4mm 하방의 기준은 박할 치은연에서부터 4mm 하방 정도 심었을 때 적절한 형태의 힐링 어버트먼트가 체결이 되고 그 체결된 힐링 어버트먼트와 동일한 이멀전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크라운이 아이디얼하게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틱한 두꺼운 잇몸의 염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버컬본이 충분할 때 해당되는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2년 전 케이스던데 제가 사진이 있어서 잠깐 준비했는데요. 이 당시에 제가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우더는 안 돼. 파우더는 그러니까 본 파우더를 이용해 가지고 박칼본 늘리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박칼 쪽 컨트롤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잘 됐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맨투맨에서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플랫리스 수술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저는 살짝 이제 잇몸만 찢어가지고 박칼본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만 하고 열질 않습니다. 오픈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보철과 의사로서 일단 연조직에 손을 대는 순간 제가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시전으로 확인만 하고 아주 옛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템포럴을 가지고 몰딩을 하죠. 우리가 스크럽칭을 한다. 그러니까 그 조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템포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에딩을 하면서 이제 그 커버처를 만들어가는 그다음에 인터넷 파퓰러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했었습니다. 하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이제 인접지의 인사이설 라인을 경계로 한 푸른색 라인과 그다음에 싱그룹 라인과 레드 라인 사이에 딱 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힐링이 다 되면 커스터마이즈 임프레션 코핑을 만들어가지고 템포를 변형해서 커스터마이즈 임프레션 코핑을 꼭 만들어서 이제 인상 체득하고 이제 이렇게 보철물을 넣었죠. 그리고 5년 뒤에 사진을 제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약간 잇몸이 얇아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형태는 잘 유지되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이 당시에는 아주 만족감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요즘 이제 저희 보철과 전공의들도 전치부는 수술을 하는데 제가 항상 석션을 잡아주거든요. 잡아주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뼈가 이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좋은 케이스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치주과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블록본 그래프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파우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 부저 선생님이 2008년도에 이 케이스 리포트를 내고 아마 열광적으로 모든 분들이 따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보철과 의사지만 제가 이 술식을 알 정도로 그래서 자가골하고 제노그래프트를 더블 레이어로 이렇게 넣더라고요. 넣고 멤브레인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술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박할 쪽에 컨터를 맞춰준다. 즉 자연치가 가지고 있는 그 연조직의 컨터와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컨터를 같이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개념 자체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18개월 이후에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잘 유지되더라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나서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따라했죠. 그래서 이제 카푸시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20개의 케이스를 똑같이 부저 선생님처럼 해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팔로우를 해봤어요. 자, 그럼 결론은 아주 예쁘게 잘 유지되더라. 이 술식이 너무 좋다. 근데 보철과 입장인 제가 봤을 때는 잇몸 다 내려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기 보시면 이게 잇몸이 막 내려가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잇몸이 막 내려가 있고, 어이구 이게 제대로 안 되네요. 뭐 잇몸이 다 내려가 있고, 심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잘 유지된다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 자체는 잘 유지가 되지만 여기 토론부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이제 연조직의 thickness가 상당히 중요하다. 두께가 적절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저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코자가 아주 띵할 때, 얇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컨트롤을 맞춰두라도 걔가 유지되지 못하고 가끔은 이런 식으로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유도되거나 마지널 본 로스가 오더라라는 이제 그런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라든지 프리징지발 그래프트 같은 그런 수식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이런 컨터를 맞춰주는 것들이 상당히 보철물의 예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진행하면 될까요, 이거 교수님?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철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그 치주과 교수님들께서 식립 깊이나 뭐 이머전 프로파일 얘기를 거의 다 하셨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동훈 교수님도 보여드렸던 논문인데 이게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 논문을 보고 상당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글독 실험인데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를 15도 각도를 가지는 트랜스무코잘 파트에 연조직 파트에 15도의 각도를 가지는 것과 45도의 각도를 가지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45도처럼 급격히 꺾이는 것이 뼈가 녹더라. 라는 이런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게 과연 그럴까? 저희가 이제 비글 실험을 많이 해보면 이 바깥쪽에 엄청난 커넥티브 티슈들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베리어가 충분한 애들인데 이 각도만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이 좀 옛날 논문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임상에서 제가 이 우측의 사진은 둘 다 임플란트인데 제가 5년 전만 해도 이제 뭐 어디 학회에서 강의할 때 보철물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커스텀 어바이트먼트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체와 아주 유사한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강의를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강의하냐면 왼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강의를 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일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한번 보면 동일한 깊이와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다 보면은 두 개의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좌측과 우측은 이러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측처럼 저렇게 자연치를 따르게 하려면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트랜스포코잘 파트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협측에 리세션을 야기하는 경우를 저는 요즘 많이 보면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비글 실험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커넥티브 티슈가 그러니까 그 소프트 티슈의 두께가 작을 때 이제 얇을 때 이러한 앵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치주과하고 조철께서 연구한 아주 훌륭한 논문이라서 요즘 많은 논문에서 레퍼런스로 삼고 있던데 이것도 지금 롱텀하게 30도 꺾여 있는 것과 30도 이상 꺾여 있는 그 트랜스포커 파트가 그거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30도 이상 꺾여져 있는 경우에 마지막 본노스가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을 가지더라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롱텀하게 많은 횟수의 349개 임플란트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트랜스포커 파트에 이런 컨케이브한 이런 지역, 이게 나중에 이제 이규복 교수님도 말씀하신 게 런닝룸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약간 그 스트레이트한 것보다 컨케이브한 힐링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라라는 그런 개념에서 어떤 베리어, 그러니까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그 두께를 늘려주는 호리존탈 바르즈 위드스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이동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이게 너무 컨케이브하면요, 베리어는 생기지만 나중에 스캔 바디가 잘 안 들어갑니다. 여튼 그런 문제들도 있고 복잡한데 그래서 일단 동일한 힐링 어버트먼트 제조사와 동일한 스캔 바디를 또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요즘 또 재미난 저희 결론들이 저희 보철과 선생님들도 대학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제가 치주 논문만 보거든요. 저희가 대학원 수업에서 보면서 자꾸 느끼는 건 이게 내가 좀 더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젊을 때 배웠던 논문 그런 에비던스들이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이 논문들도 뭐 많지 않은 논문들이지만 플랫폼 스위칭이 과연 효과적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 논문은 임상 연구이긴 하는데 이렇게 한 환자에서는 한 그룹에서는 플랫폼 스위칭이 없는 임플란트, 또 다른 한 군에서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mm, 2mm, 3mm 깊이로 식립해 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 비교를 했는데 정말 특이한 것은 3mm 정도 깊이로 심으니까 플랫폼 스위칭의 유무에 관계없이 뼈가 안 녹더라. 결국 3mm가 안 되는 얕은 식립 깊이에서 플랫폼 스위칭은 효과적이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플랫폼 스위칭이 3mm 미만에서 효과적이었다. 근데 또 3mm 미만의 플랫폼 스위칭을 가지면 또 나쁜 점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3mm 이상 심으란 얘기인데 3mm 이상 깊이로. 그럼 3mm 이상 깊이로 심으면 사실은 플랫폼 스위칭이 큰 의미가 없다. 자, 나중에 또 비슷한 논문이 나오는데 또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자꾸 이렇게 시간이 바뀌면서 좀 변형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스위칭이든 각도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스트레이트한 걸로 또 실험한 것도 찾아봤거든요. 스트레이트하게 꼽아도 역시 3mm 이상 깊이로 심었을 때는 마지막 본노스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1.5mm 정도 심으니까 보너스가 계속 리모델링 되면서 발리지 위드스를 만들듯이 마치 3mm 깊이로 만들더라라는 논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공의 때부터 이거 배웠잖아요. 3mm 룰. 3mm 룰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3mm 정도 깊이는 심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알고 어디서부터냐면 C 정션이 아니고 이제 치은연에서 3mm 하방에는 꼭 이제 들어가 주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3mm 이상 깊이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논문이 이제 또 1mm 정도 어떻게 이런 비윤리적인 인상식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1mm까지 저렇게 얇게 일부러 심어가지고 저 환자는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환자는 뼈가 많이 녹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3mm 깊이 심으면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깊이의 숫자에 연연하는 걸까? 어차피 뼈가 좋고 연조직이 좋고 경조직이 좋은 상태에서 지금 말하는 논문들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다면 뼈가 안 좋거나 저렇게 저 위에 C와 F처럼 박할본이 거의 얇은 저런 환자도 이게 통용되는가? 꼭 우리는 아주 넓은 임플란트를 두껍고 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이게 이제 리뷰 아티클이긴 하지만 제 생각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란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얇은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뼈가 없어서. 얇은 임플란트를 심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5mm짜리 직경을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이 위치에서 15도의 각도를 가지는 아주 이상적인 이머전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뼈가 없어서 4mm짜리를 심는다면 5mm짜리 심는 것보다 더 깊이 심어야지 동일한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탄젠트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까? 그거를 써야 된단 말이죠. 즉 4mm 픽처를 심었을 때는 더 깊이 심어야 됩니다. 자, 근데 얼마나 깊이 심어야 될까? 자, 얼마나 깊이 심어야 될까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공의들은 이제 미리 임플란트 전시부 심을 때 쉘을 만들어요. 템포 쉘을 만들고 그 템포 쉘을 포지션 시켜가면서 그 트랜스포커셜 파트의 이머전 프로파일을 생각하면서 깊이를 저하고 조절하는데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제 그 식리 깊이가 나중에 커프 지역의 각도로 이제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임상적인 술식이 경험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제가 슬라이드 넣었지만 우리 이규복 교수님이 또 나중에 공식을 하나 넣으셨더라고요. 공식을 탄젠트 공식을 그거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치부 같은 심미수복에서 꼭 5mm를 심어야 됩니까? 4mm 심을 수 있고 3.5mm 심을 수 있어요. 뼈가 없으면. 꼭 블록본 오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막 환자를 힘들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직경을 약간 줄여가면서 깊이를 조절해서 결국은 러닝룸, 보철물로 우리가 그 박할 쪽의 형태를 컨트롤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좀 요즘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치주과 공학과 욕 들어먹어가면서도 전치부는 일부러 발치후 즉기식립을 저희 보철과에서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를 이제 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논문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럼 플랫폼 스위칭이 3mm 미만으로 있을 때는 유용하다고 아까 그 논문은 그랬는데, 또 이 논문과 또 이상한 거는 플랫폼 스위칭을 예를 들어서 이 같은 폭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플랫폼 스위칭을 주게 되면 급격하게 꺾이게 되죠. 보철물이. 초반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15도, 예를 들어 15도가 타겟이라면 15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건 또 불리한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결국은 깊이 조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진의 위치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전상훈 원장님하고 이규석 교수님도 케이스를 보여주시건데, 이게 처음에는, 이거는 어버트먼트의 그 경계부하고 보철물의 마진이 2mm 이상은 돼줘야지 마지막 보너스가 안 나온다는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펌핑 이펙트나 아니면은 시멘트의 잔존 때문에 뭔가 데브리스가 붙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마진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구 교수님이 좀 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애드립의 달인 허중보 교수님이 스크립트하고 다르게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우리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머전스 프로파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보시는 붉은색 부분이죠. 이 붉은색 부분에 이게 이제 우리 러닝룸 혹은 트랜지션 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컨벡스하지 않고 컨케이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마지널 보너스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저기 마지널 본과의
어느 정도의 룸이 필요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탄젠트 공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픽처의 다이아미터가 CJ 하방 2mm의 루트 다이아미터에 가까워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머전스 앵글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대구치에서 도대체 뭐 몇 밀짜리를 심으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머전스 앵글을 30도 이하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굵은 걸 안 심기 위해서는 깊이를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똑같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또 픽처 종류마다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러닝룸의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이현정 교수님 질문하시면서 티슈 레벨을 선호한다고 그러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러닝룸이 이제 충분한 이런 인터널 타입을 조금 더 깊게 심는 걸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패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환자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픽처가 이렇게 그 크레스트보다 더 높게 저렇게 얇게 식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철적으로 좀 심미적으로 하고 또 서비칼 쪽에서 음식물 저류 줄이기 위해서 막 만들다 보니까 이머전스 앵글이 뭐 30도가 아니라 이거 뭐 90도로 옆으로 이렇게 뻗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 4년도 안 됐는데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본로스가 완전히 와버렸습니다. 이게 꼭 뭐 이머전스 앵글이 100%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는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적절한 깊이와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가지는 경우에는 뭐 8년, 10년이 지나도 요즘은 본 레벨이 처음 보철할 때, 세팅할 때하고 거의 변화 없이 10년 이상씩 유지되는 걸 너무 많이 보면서 이런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자에서도 양쪽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보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26번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픽처 위치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보철 디자인하다 보니까 불충분한 러닝룸이 얻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파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크라운부터 어버튼부터 디자인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픽처 위치나 식립 각도나 이런 걸 잡아서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잘못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도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치료할 때 무슨 치료를 하든지 엑스레이 안 찍고 거의 안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가이드를 제작하고 수술을 하는 게 아주 이제 뭐 플랫리스트든지 아니든지 간에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 번째로 그 외에 심리적 및 유지관리 결과에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거기서 이어서 받아주시죠. 네, 너무나 많은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모든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플라그와 페리오돈타이티스 히스토리. 이제 그거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 했는데 실제로 보철과 의사로서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플라그를 끼게 만드는 행위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헌을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결과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잔존 시멘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아니 시멘트가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근데 정의용 교수님이 제 리허설 할 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문제가 없는데 5년 지나니까 다 망가지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의용 교수님? 상당수가 그런 걸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유지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환자가 깨끗하게 청소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은 그 시멘트 주위로 거친 면들이 늘어나고 데브리스 캘큘러스가 붙으면서 점점 거칠어지고 하는 게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깨끗하게 시멘트를 제거하는 방식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규석 교수님이 또 리트러빌리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꼈다 뺐다가 좀 용이한 보철물을 이용해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논문들도 있는데 크라운 루트 레이쇼 아까 치주과 어느 교수님이셨지? 그 임플란트를 되게 깊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임플란트를 만들고 상방에 되게 큰 이제 그 보철물을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안 맞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보철을 보셨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죠. 아 김성태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논문을 쭉 저희 보철과에서 쭉 검색을 해보면 희한하게 크라운 루트 레이쇼를 무시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문은 이제 바이콘 타입의 임플란트이긴 한데
이제 스플린팅을 하지 않고 싱글로 유닛으로 다 이제 크라운 루트 레이쇼를 무시하고 이렇게 만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위험한 것은 조인트 부위의 모빌리티지 아주 리지드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철물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한 보철물을 잘 만들어주면 이러한 이제 마이크로 모션이나 어떤 펌핑 이펙트를 안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롱텀한 이런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논문들의 방사선 사진을 보면 특이한 것은 참 그 임프레셔 스페이스도 잘 만들고 이머전 프로파일도 예뻐요. 그런 애들이 사실은 오래 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프레셔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저렇게 보철물을 저렇게 가까이 심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보철물을 디지털로 만들 수 있다 한들 만들 수는 있지만 곧 뼈가 녹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임프레셔 스페이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보철물과 보철물 사이에 저 공간인데요. 이 공간, 네네. 저 공간 저 사이, 저부터 엄청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청소가 안 되고, 청소를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상 원장님도 좋은 케이스들 많이 보여주실 건데 이게 염증이 많이 발생된다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누구죠? 오상천 교수님께서 이제 낸 논문에 보면은 한국인이나 그 자연치에서 임프레스 스페이스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임프레스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임프레스 스페이스 안에 파필라가 있던 없던 그 스페이스는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연치처럼 유지가 된다는 그런 건데, 지금 보시면 같이, 근데 우리가 아까 러닝룸 얘기가 나왔는데 임플란트 임프레스 스페이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저기 아래쪽에 7번처럼 47번처럼 저렇게 얕게 심어버리면은 허프 지역, 즉 트랜스포커션 파트가 급격히 꺾이면서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 러닝룸 자체의 스페이스가 너무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임프레스 스페이스를 만들더라도 또 이머전시 프로파일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선배 교수님께서 하신 거를 제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환자인데, 여기서 제가 아마 여기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이나 교수님들께서는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보시면은 여기서 2023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 저 왼쪽 40번대 보면 46번 부위에 뼈만 녹아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녹지 않는데. 자, 이게 왜 이럴까? 자, 임상 사진을 보면은 너무 본 레벨을 맞추지 않고 6번 부위는 너무 상방으로 식립되고 7번 부위는 또 하방으로 식립되면서 또 임프레스 스페이스는 만들어줬지만 적절한 형태의 그런 이머전 프로파일이 나오지 않은 상태. 그리고 본 레벨이 다른 이런 경우에 마지널 본노스가 확인된단 말이죠. 저게 6개월마다 청소를 해주는 환자인데 너무 신기하더란 거죠. 근데 이 환자의 반대편을 볼까요? 익스터널 타입이 왜 첫 번째 스레드까지 마지널 본노스가 올까요?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적절한 식립 깊이로 식립을 하고 이머전 프로파일을 적절하게 만들고 임프레스 스페이스를 인접치하고 잘 형성을 해주면 마지널 본노스가 20년이 지나도 거의 녹지 않는 익스터널 타입인데요. 익스터널 타입에서도 그런 걸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7년과 2023년도에 저희가 식립보다 오히려 뼈도 더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대별시를 없앤 그런 위험 인자를 청소를 통해서 6개월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 환자니까, 이런 환자에서 좌우를 봤을 때 적절한 임플란트의 형태, 보철물의 형태, 그다음 임플란트 식립 간의 평행성, 약간의 그 비대칭성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널 피트니스는 우리 권근호 교수님께서 또 이거 리허설 할 때도 그러셨어요. 자, 우스갯소리로, 진짜 우스갯소리. 우리가 이 리퍼되는 환자 보면은 저 47번처럼 마진이 벙 떠 있는 환자 보이시죠? 근데 대부분 괜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권근호 교수님 그랬어요. 야, 마진 안 맞아도 별 문제 없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항상 저렇게 오면은 제가 항상 이걸 맞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상방의 마진이 아니에요. 트랜스 목고잘 파트 속에 들어가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논문상에서 2mm, 3mm보다 그 마진이 더 짧은 경우, 더 거리가 짧은 경우에 문제를 야기하는데, 사실 밖으로 나와 있는 마진은, 수프라 마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조직에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위에 10번대 보시면은 아주 깊이 마진까지 거리가 아주 짧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특히 시멘트까지 남아있다면 저렇게 뼈가 급속도로 한지 1년 만에 이렇게 녹아서, 제 케이스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리퍼가 돼서 와서 제가 뜯어보니까 저래 오버마진인데도 그 안에 또 시멘트가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방사선 사진에 보면 마진이 잘 맞아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마진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러닝룸도 스페이스도 작고
확인을 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가지고 괜찮다고 환자한테 이제 잇몸 치료만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정창훈 원장님께서 예, 제가 이제 이 여러 교수님들이 이렇게 에비던스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냥 임상가로서 이렇게 제가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시 심리적인 결과를 위한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런 에비던스들과 제가 그러면 실제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심리적인 파트를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뒀을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이 페이셜 콘터가 증가되면 잇몸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잇몸은 내려간다고 하고요. 콘터가 증가되면 이런 경우는 흔히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이 캐나인 같은 경우는 잇몸이 리세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게겠죠. 그 다음에 프록시말 쪽에서는 우리가 콘터가 커지면 파필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위로 코로날 쪽으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라비알 쪽과 파필라는 다른 거죠. 라비알 쪽은 앞에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프록시말 쪽 옆에 인접치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임상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레이쇼라는 거죠. 레이쇼라는 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당장 눈에 띄는 건 하이트가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위스를 유지해야 되는구나. 심리적으로 봤을 때 위스를 유지해야만이 하이트가 유지되는구나. 위스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트를 만드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싱글 케이스입니다. 싱글 케이스. 환자가 급하게 외국을 나가야 돼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파필라나 뭐 미들 쪽에서는 평평한 일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콘택이 없으면 파필라는 없는 거죠. 노파필라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파라탈 쪽에서 그냥 유쉐입을 해서 심었고요. 심었고 그냥 나중에 시간이 템포라리 했습니다. 근데 전칩에서는 프로비저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소프티슈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프로비저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잇몸을 좀 유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파필라가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제가 그냥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들 쪽은 내려가 있고 파필라 쪽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우리가 보면 임플란트가 있으면은 임플란트 크라운이 들어가게 되면 콘터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비알 쪽은 내려가고 프록시말 쪽은 올라오니까 결국은 징지발 스칼롭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칼롭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파필라가 올라온 거죠. 제가 외과적인 처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임플란트를 심은 겁니다. 프로비전을 만든 겁니다. 이게 처음에 파필라 상태고요.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콘터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환자가 안 오시다가 8년 만에 왔습니다. 8년 만에 내원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치부에서 이런 콘터가 나오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 라비알 쪽에서 그 크리티컬 콘터는 우리가 징지바 라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콘터가 커지면 징지바가 내려가니까 뭐 징지바가 내려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콘터를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 서브 징지바를 맞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셔를 위해서 우리가 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도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식립 깊이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식립 위치가 이런 것들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적당히 만들려고 하면 한 4mm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정도에 심으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럼 얼마만큼 깊이 심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은 고민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치과 치료를 할 때는 리트리트먼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씹었을 때 깊이는 뭐냐면 무한정 깊이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내가 심은 임플란트가 페일이 나서 본로스가 와서 이거를 발걸해야 됐을 때 얼마나 그 지적으로의 타격이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 깊게 심는 거는 나중에 리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깊게 심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에 좀 더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어느 이상으로 깊게 심는 건 안 좋다는 거는 아직 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통 전치부가 콘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끼웠던 케이스고요. 이 환자가 8년 만에 왔습니다. 8년 만에 왔는데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인프라 오클루전이죠. 근데 이걸 보니까 요즘 그 주켈리 케이스도 보면 싱글 케이스가 저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다 임플란트, 그게 다 인프라 오클루전 케이스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임플란트는 앵키로스 된 치아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앵키로스 된 치아들은 다 저런 반응을 보이죠. 치아가 잇몸층이 올라와 있고 내려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오클루전이 생기는구나.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이 환자는 다시 이제 인프라 오클루전 환자가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했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걸 보면 아까 말과 일목상통하죠. 콘터가 커지면 징지바가 내려간다.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는데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콘터가 임플란트 쪽에 콘터가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지바는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또 교정을 하자고 했는데 교정을 하긴 싫다고 하고 다 깎고 하자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로비전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시 프로비전을 만들어서 징집안 내려간 부분을 다시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돼. 임상적으로는 내가 전치부 임플란트를 했을 때 언제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는 게 좋은가? 그거는 이거죠. 지금 보면 파필라 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파필라가 꽉 찼을 때, 파필라가 올라왔을 때, 공간이 막아졌을 때 그때가 파이널 임프레션 뜨는 시기라고 임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유지 관리할 때 어떤 문제들이 되는 것들은 어떤 건가? 우리가 임플란트들이 되면 스프린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프린팅 된 보철, 우리가 자인체에서는 스프린팅 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임플란트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럽니다. 커넥터의 크기입니다. 커넥터의 크기가 판택이 있는 경우에는 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커넥터 크기가 커야 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데, 근데 임플란트도 스프린팅 하면서 그 커넥터 크기를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결국은 그 콘터 자체가 그 커넥터의 크기 자체가 임플란트를 누르는 프레셔를 주면서 압박을 주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파필라는 올라올 조직인데 그 보출물 자체가 발육 위스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했던 케이스입니다. 오래전에 했던 케이스인데 제가 옛날에 했던 케이스들을 제가 손보게 되는 거죠. 환자가 왔는데 건드리면 피가 난다, 불편하다, 뭐 그런다. 그럼 공간이 음식이 끼면 아프다. 근데 음식이 각화가 안 돼 있고 염증성일 때는 음식이 끼면 아프지 않습니까? 각화가 잘 될 때는 안 아프고. 제거를 해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제거를 그 당시에 그냥 10년 전 케이스인데 저렇게 파필라가 눌려 있는 거죠. 제가 만들 때 저렇게 만든 건 아니었을 건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힐링 어버트를 빼고 보출물을 낄 때 그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크라운은 커지기 때문에 파필라는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당장 막으면 또 환자가 음식이 낀다고 하면 더 막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보철 수복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스프린팅이 돼 있고 오리발처럼 돼 있는 것들을 계속 제거해 주는 작업들을 계속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다시 보고 작업을 하고 다시 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불과 1, 2주만 있어도 잇몸이 좀 힐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보출물이 우리가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라운의 커넥트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아까 허중복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싱글싱글 맞는 것들도 싱글싱글로 막으면 그렇게 막을 수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스프린팅 하더라도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같은 환자인데 오래전 케이스들이거든요. 반대쪽을 제가 이제 조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멘테이션 타입인데 이렇게 빼봤죠. 그럼 잇몸 쪽이 그래도 그냥 건강하게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수술도 중요하지만 보출도 제작 시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반응에 따라서 그럼 파필라가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잇몸이 두꺼운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파필라가 많이 올라오겠죠. 잇몸이 얇은 사람들은 시간 지나도 파필라가 많이 올라오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딱 정할 수 없지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을 보면은 우리 정 원장님은 주로 시멘 타입을 그럼 선호하시고 많이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보철하실 때 스크류 타입. 그러니까 저는 심미 쪽을 좀 좋아했으니까 시멘토즈 타입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시멘토즈 타입은 유지 관리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전 PFM을 사용했는데 지금 지르코니아를 이용하니까 지르코니아는 이렇게 뭐 시멘토즈 타입 툭툭 쳐서 뺐는데 지르코니아는 그것도 힘들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시멘토즈 타입은 유지 관리에서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겪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스크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케이스들은 제 환자 케이스고요. 저도 이제 과거에는 스크류 타입을 조금씩 했었는데 주로 그래도 시멘 타입을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보시는 구치부나 혹은 전치부 설면에 스크류 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면 뭐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100%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멘 타입을 요즘은 뭐 한 90%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치든 전치든 스크류 홀이 뭐 어디로 나온지 상관이 없죠. 그냥 시멘 타입으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정말 시멘 타입을 했을 때 어버트먼트의 높인 하이트나 뭐 다이아미터가 너무 작아서 리텐션에 걱정이 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크류 타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이 탈착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크류 타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왼쪽은 이제 구글링에서 이제 서치한 동영상인데 저렇게 막 빼는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시멘탑을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저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컨택 루즈닝이나 스크류 루즈닝 살짝 있는데
그거 이제 풀려고 나사 풀려고 교환면에 접근하다 보니까 교환면이 홀라당 막 다 이렇게 파괴되거나 스크루 안 다치게 조심조심 하다가 뭐 결국 다 반으로 잘라서 뺀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오른쪽에 RCS 타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 당시 이제 2010년 좀 넘었을 때인가 문헌 서치하다가 클리니컬 리포트를 2개 보고 아 이거다 싶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스크루 타입보다는 시멘 타입으로 하면서도 설측에 작은 홈, 슬롯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주 쉽게 탈착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렇게 이제 홈에 있는 시멘을 살짝 제거하고 일자형 토크 드라이브를 넣어서 제끼면 이렇게 뭐 수동 토크 드라이브, 자동 토크 드라이브 아무거나 해서 일자 드라이버 사용해서 넣어서 토크를 가면 쏙 빠지게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토크 드라이브 없는데 이런 선생님들께서 계셔서 리버스 말렛으로 금방 제거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환자분이고요. 전치부에서도 저렇게 설측에 제일 우측 아래쪽에 보면 홈이 딱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만들면 아주 편합니다. 시멘도 과거에 초창기 때 2010년 뭐 12년 요 정도 때는 제가 레진 시멘을 거의 썼었는데요. 탈락할까봐 좀 단단한 레진 시멘을 썼고 지르코니아의 강도 보강하기 위해서 레진 시멘이 좋다는 이런 논문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가끔씩 제거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셈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전용 시멘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오래 가고요. 혹시 탈락이 오시거나 아니면 처음 할 때 이 다이미터나 이런 게 작아서 리텐션이 우려가 있을 때는 레진 시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보시면 맨 왼쪽은 이제 스크루 홀 있는 타입이고요. 이쪽에 3개는 링구알 슬라 타입입니다. 그리고 시멘은 2번째 게 레진 시멘이고요. 오른쪽 2개는 임플란트 전용 시멘입니다. 제거할 때 이 가운데 2개는 토크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 거는 리버스 말렛으로 톡톡 치는데 한번 보시죠. 네, 뭐 우리 스크루 타입 홀 레진 뚫고 들어가서 그 타프 제거하고 뭐 이렇게 커튼 제거하고 혹은 테플론 마이어 제거하고 다시 또 끼울 때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들 참 귀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슬랏 쪽에 시멘은 레진 시멘은 하이 스피드로 제거하면 되고요. 임플란트 전용 시멘은 그냥 로 스피드 이런 걸로 간단히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이 제일 먼저 빠질 겁니다, 아마. 리버스 말렛 넣어가지고 톡톡 치면 이제 쏙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거 2번째 거는 포커 가면 그냥 쑥 올라오죠. 그냥 임플란트 전용 시멘이니까. 이렇게 싹 제거가 되고요. 레진 시멘 해놓으면 조금 토크를 가야 됩니다. 그래도 한 30N으로 가면 잘 빠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멘 할 때도 그냥 깨끗하게 해서 다시 시멘테이션 해버리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고요.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받아주시죠. 이규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또 헷갈리실까봐 먼저 저희가 말씀드리면 정상 원장님하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그 임플란트가 정말 제대로 심겨져 있는 경우라면 아까 저희 유지관리 측면이나 모든 거에서 제대로 심겨져 있을 때 리트러버빌리티를 확보하고 뭐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거라면 지금 저와 이제 정상호 원장님이 보여드릴 내용은 완전 임플란트가 엉망으로 심겨져 있을 때 도저히 이건 극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보철적으로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거를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맞죠, 이규복 교수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저희 구강의과 교수님 이재열 교수님이라고 제 후배인데 제가 이 교수님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신 마취하에 이 장애인 환자를 원방에 수술을 하는데 수술방 들어가서 수술을 하셨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셀카스텐트를 좀 손을 뜰 수도 없고 도저히 행동 장애가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심어왔는데 제가 디자인을 딱 하는데 와, 이재열 교수님은 내가 이제 앞으로 리스펙한다. 어떻게 보철물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렇게 심었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스크류 홀이 앵귤레이션과 관계없이 스크류 홀이 교환면에 탁탁탁 이렇게 위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떤 걸 써도 어떤 형태로 보철을 만들어도 아마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로스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보철물로 극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아이디어하고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한 이규복 교수님의 리트러빌리티를 확보한다든지 뭐 모사의 Y 무슨 그거 그런 거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쓰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환자들 말고 저희가 지금 요번 세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런 환자인 거예요. 전치부에 3개가 식립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식립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우리가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심다 보면 뼈만 보고 식는다 하다 보면 이렇게 되실 수 있잖아요. 저도 피만 보면 막 땀이 나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보철적으로 잘 극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오링을 이용한 이제 가철성 보철을 하셨더라고요. 이 젊은 40대 환자인데 그래서 너무 좀 안 좋아 보여서 보철적으로 한번 극복해 본 겁니다. 자, 결국은 개념이 뭐냐? 시주과나 구강외과에서 하는 본 오그멘테이션을 이용한 리치 재건이 안 된다면 보철로 재건하면 되죠. 보철로 리치를 만들어주면 되고 그 리치를 만드는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이머전 프로파일과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우리가 러닝룸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무슨 말이냐면 밀드바를 이용한 저는 이제 밀드바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형태는 달라도 되고요. 밀드바를 이용한 그런 리치를 만들어주면서 트랜스포코잘 파트는 15도 미만의 각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와 잇몸은 2mm 정도 충분히 띄워줘서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한다면 이런 이제 아티피셜 리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 오른쪽 보시면은 임플란트 위치가 완전히 팔라탈에 심겨져 있지만 자연치가 놓이는 하방에 리치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뭐 오늘 어태치먼트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청소가 잘 되는 형태로 만들고 청소가 안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빼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리트러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저는 이제 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강의 슬라이드 만들려고 환자한테 2가지를 만들어 줬는데 제가 이제 목과에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의뢰를 드렸습니다. 자, 의뢰를 드리면서 저희는 항상 100%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보다 이제 한 3mm 정도 메지알로 이제 심겨져서 왔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자, 커스텀 어템트를 제가 만들 때 자,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라운과 크라운 사이에 어버트먼트가 올라오는 이런 구조. 참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소를 어렵게 만들고 유지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저 어버트먼트가 올라오는 저 하방에는 잘 모르겠지만 보너스가 올 가능성이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기를 뻥 띄워버리면 심리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런 템포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청소가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 환자 이거 직접 넣은 건 아니고요. 환자가 웃을 수 있을 때 스마일 라인만 재건을 해주면 측면에서 이제 아티피셜 리치를 만들어주고 이제 2mm 충분히 띄워주고 보시는 것 같이 서브 징지발 쪽은 그냥 0도예요.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올라와서 충분한 그런 이머전 프로파일과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규복 교수님 케이스 중에 이머전 프로파일 벌키해가지고 뻐가 녹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케이스가 왜 나오냐면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경우를 하냐면 스트레이트하게 올라와서 90도로 꺾여가지고 상방에서 슈프라 마진을 가지고 꺾여있는 애들은 또 괜찮거든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시간 치솔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트랜스포코잘 파트는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 보철물은 의외로 또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관리 잘 되게 하고 보이는 만큼만 약간 잇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환자가 막 욕을 하면서 왜 내가 이거는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템포를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위치가 심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환자가 온 경우에 이게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데 환자는 심미적으로 그러니까 포커스가 심미에 맞춰져 있는 거죠. 뭐 자연치 임플란트도 뭐든지 이용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제가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1번이 이제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건데 이게 10년 전에 심었다고 하더라고. 20살 때 심었고 지금 30살입니다. 그래서 12번, 22번 라미에이트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프라 쿠션 케이스가 보이면서 징지발 라인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환자가 이제 사실 뭐 심미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사선 사진만 보면 이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죠. 환자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먼저 의사분도 잘못한 게 없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심미적으로 뭐 바이올로직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건 이제 심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 목표는 한 이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징지발 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저기 임플란트가 있으면 저 부분을 다 이렇게 우리가 징지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돼서 이런 경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민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임플란트 케이스가 저런 것들이 좀 있는데 임플란트도 하고 하는 것도 있고 자인차도 하는 것도 브릿지로 하는 것도 있는데 임플란트 케이스들은 사실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난 케이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교정을 해서 일단 인접차들 징지발 라인을 맞추고 일단 그 브릿지로 끝냈습니다. 제가 이제 11번은 더 삭제를 한 거죠. 12번, 22번 이미 라미네이트가 돼 있었으니까 한 거고요. 그래서 치료 후에 판틱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임플란트로 하고 싶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수술하고 하고 싶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브릿지로 하면 제가 어느 정도를 만들 수가 있을지가 대충 예측이 되는데 임플란트를 아직 제가 제 임상이 예측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겁나는 거죠. 심리적으로 환자가 민감한 때는.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환자가 민감하지 않다 그러면 트라이 해보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를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왔는데 이제 교정 중에 저한테 오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환자 때는 30대 중반인데 20대 때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임플란트 간격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 나오는데 임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악 6번, 7번 같은 경우에 폐료가 망가지면 금방 망가지는 게 루트 프록시미티가 많기 때문에 금방 치조골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뭐 치아들이 공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흔들리지만 오래 버티듯이 임플란트 간 간격도 너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개수대로 임플란트 심는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악공은 이미 줄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치하면 악공은 줄어 있는데 개수를 다 넣는다는 거는 우리가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을 생각해 봤을 때 발치 교정을 한 이유는 리치 크기에 비해서 치아가 많으면 발치를 해서 개수를 줄인 거잖아요. 근데 리치가 다 작아지는데 거기에 임플란트 개수를 다 채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도 어떤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무튼 연달아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임플란트로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만들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저 임플란트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손대다가 그 인접치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겁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임플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 크라운만 제거를 하였습니다. 제거를 하고 임시치아를 이제 치아를 좀 삭제해서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삭제를 하고 묻었습니다. 묻었더니 이제 본을 찼죠. 찬 다음에 환자에게 환자는 일단 검은 게 안 보이니까 만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철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환자도 사실은 자인치아 삭제하는 게 사실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제 입장에서는 환자와 상의를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브릿지를 한다고 심리적으로 나오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자인치아 브릿지에 해당된다고 하면 자인치아 브릿지에서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콘터가 돼 있으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본을 열기 위해서는 속티슈를 어떻게 손대야 되는데 속티슈만 우리가 손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접치아 어태치 레벨을 망가뜨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포지 테크닉으로 이런 식으로 오그멘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리치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항상 연조직 수술은 수축이 되니까 한 번 더 수술하면 좋겠지만 그건 제 입장이고요. 환자분은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경우에 치료적 경우를 봤을 때 이런 경우를 제가 과연 그 방사선 결과를 보면 본은 있었고 이제 픽처를 지금은 묻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거 키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거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다시 임플란트를 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언제쯤이면 우리가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하면 임플란트를 다시 심으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고민입니다. 고민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뭐 기존 컨셉의 임플란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허준무 교수님의 그 아티피셜 리치 같이 혹은 또 정창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크라운 브릿지로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세션에서 꼭 이것만은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 한 가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력 성취를 잘 해보시고 페리오돈타이티스 때문에 발생된 발치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보철물이 정말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SNS에서 보시면 리치가 많이 흡수되어 있는 경우에 리치를 마치 컨케이브하게 다 덮어버리는 이런 고정성 보철을 올리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하트를 보면서 제 가슴은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 관리가 어떻게 되지? 몇 년 뒤에 그거를 제거했을 때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마지널 본노스를 야기할 수 있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야기하는 의원성 손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자 본인의 만족보다는 환자가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보철물 형태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유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식립 단계부터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임프레셔 부위에 임플란트가 위치하지 않도록 적절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잘 식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제 아티피셜 리치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창훈 원장님처럼 전치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오히려 심미수 보기 힘듭니다. 정말 힘든 경우에 억지로 수술을 통해서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 뭐 자연치를 이용한 그런 고정성 보철도 유용할 거라는 오늘 제 고정관념도 약간 깨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 원장님.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임플란트에 관련돼서 또 어떤 식립 깊이나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술이 잘 되고 보철 뼈가 만들어져 있고 수술이 잘 되더라도 보철이 잘못되면 이렇게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거를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자인치도 보통 자연치아에서도 보철물 디자인이 뭐 옛날 보면 야매들이 했거나 파필라 다 눌러버리고 뭐 콘터가 안 맞고 그다음에 마진 안 맞는 보철물이 들어가면 그 자인치아에서도 잇몸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아무 이상이 없는, 그래서 수술이 잘 되고 어떤 것들이 잘 됐지만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보철이 마무리가 콘터가 안 된다면 이거는 건강하게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면에서나 건강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연조직과 소프트티슈 크라운의 콘터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우리가 잘 조절해 주는 게 심리 영역에서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메시지만 드린 게 아니라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RCS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 나는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할 수 아는 기공소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기공사가 보시면 직접 할 수 있도록 3쉐이브나 엑소캐드 디자인하는 영상이랑 기공사의 노하우, 그다음에 제가 임상에서 그동안 겪었던 어떤 시술 노하우를 한글 파일로 적어서 주최 측에 전달해 놨으니까요. 그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뭐 특허료도 없고 사용이 없으니까 많이 활용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너무 이렇게 신성한 학술 대회장에서 너무 조크를 많이 던진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오늘 저희가 옷을 좀 편하게 입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